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깊은 안정감과 행복을 주지만 어떤 관계는 끊임없는 혼란과 자기의심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느라 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관계의 중심에 있는 한 가지 심리적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딘가에서 홀로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처럼 소중한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스포트라이트가 꺼졌을 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당신은 친구의 생일 파티나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 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고 한 사람이 최근에 겪었던 아주 흥미로운 경험담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빠져들고 있죠. 그런데 당신 곁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그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불편한 기색을 보입니다. 의자에 등을 붙이지 못하고 뒤척이거나 의미 없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보란듯이 하품을 하며 딴 곳을 쳐다봅니다. 심지어 모두가 앉아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데도 혼자 벌떡 일어나 주변을 서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대화에 슬쩍 끼어들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 정말요? 이 재미없는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었네요. 라며 찬물을 끼얹거나 이야기의 주인공이나 주제에 대해 은근히 비꼬는 말을 던집니다. 혹은 갑자기 큰 소리로 자자, 다들 술 한 잔 더 할까요? 라며 대화의 흐름을 끊어버리기도 하죠. 더 교묘한 방법도 있습니다. 아, 그 상에 대해 말씀하시니 생각나네요. 작년에 그 상을 받은 친구랑 제가 같이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라며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인공 자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를 알아보는 아주 고전적인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목받는 것 자체를 참지 못합니다. 그 불편함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죠. 첫째, 삐치고 토라져 대화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자리를 떠나는 행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침울하고 소외된 듯한 모습에 오히려 신경을 쓰게 되고 어떻게든 다시 대화에 끌어들이려고 애쓰게 만듭니다. 결국 관심은 다시 그에게로 향하게 되죠. 둘째, 농담이라는 명목하에 주목받는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좋은 직장으로 이직했다는 칭찬을 받고 있다면 아, 거기 완전 빡센 회사로 유명하던데. 야근의 생활화, 축하해요. 와 같이 뼈있는 농담을 던지는 식입니다. 셋째, 대화를 가로채 자신의 경험담으로 바꿔버립니다. 상대방이 특별한 해외 출장 경험을 이야기하면 아, 거기 저도 가봤어요. 제가 갔을 땐 말이죠. 라며 자신의 경험이 더 우월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며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넷째, 사소한 사실을 걸고 넘어지며 반박합니다. 그 호텔은 몇 년 전에 문 닫았는데요. 그 차는 그 연식 모델이 없는데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와 같이 상대방을 무안하게 만들어 대화의 김을 빼놓습니다. 다섯째, 수동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렴요, 25년 경력의 전문가 의견보다는 이제 막 시작한 신입의 이야기가 더 신선하고 중요하겠죠. 젊음이 최고죠. 라며 비꼬는 말투로 자신의 불만을 표출합니다.
6째,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화제를 돌립니다. 한창 아이의 수학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갑자기 수학 얘기 지겹네요. 근데 이 집 반주 정말 맛있지 않아요? 제가 이 가게 사장님이랑 엄청 친하거든요. 라며 생뚱맞은 이야기로 대화를 장악합니다. 7째, 경멸적인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한숨을 쉬거나 눈을 치켜뜨거나 조소 섞인 표정을 짓는 등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불쾌함과 상대방에 대한 무시를 표현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워지죠. 이러한 행동들은 사회적 불안감 때문에 나타나는 어색한 행동과는 다릅니다. 사회적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대화에 끼어들고 싶어서 저도 거기 가봤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에는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와 경멸, 공격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째 이야기, 병주고 약주는 관계의 덫, 트라우마 유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트라우마 유대라는 깊은 덫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좋은 날과 나쁜 날, 이상적인 칭찬과 혹독한 폄하가 반복되면서 형성되는 강력한 정서적 속박입니다. 한 작가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와의 관계는 100층 건물에서 밀쳐진 뒤 땅에 부딪히기 직전 그 사람 손에 구조되는 것과 같았다. 가해자인 동시에 구원자가 되는 이 기이한 역학관계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 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일상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자신의 차키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치웠다고 확신하며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내 차키 어디 있어? 당신이 맨날 내 물건 옮기잖아. 당신 때문에 내 하루를 망쳤어. 당신은 정말로 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키를 찾아보려 하거나 충격으로 몸이 굳어버리거나 혹은 맞서 싸우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반응을 보이든 당신의 마음은 이미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당신을 비난하며 집안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다 외투를 집어드는 순간 주머니 속에서 차키를 발견합니다. 찾았네. 그는 아무런 사과도 없이 이렇게 말하고는 밖으로 나가려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당신에게 다가와 포옹을 청하며 말합니다. 자, 이제 화해하자. 방금 전까지 당신에게 폭언을 퍼부었던 사람이 이제는 다정한 스킨십을 원합니다. 당신의 몸은 역겨움과 두려움, 피로감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말이죠. 만약 당신이 그 포옹을 거부하거나 얼어붙은 채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는 또다시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속이 좁아? 용서할 줄을 몰라. 이것이 바로 병주고 약주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들은 갈등과 분노를 통해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통제력을 확인합니다. 당신을 산산조각 내므로써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자신의 감정이 해소되고 나면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하고 스킨십을 통해 관계를 봉합하려 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이는 3살배기 아이가 마트에서 소리를 지르며 떼를 쓰다가 울음을 그친 뒤 엄마에게 안아달라고 조르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는 3살 아이가 아니라 53세의 어른이라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분노에서 애정으로 급격하게 전환하는 이 패턴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상처를 준 사람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속이 좁거나 냉정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몸과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3번째 이야기, 불가능한 요구, 독심술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온전히 이해받고 존중받는 경험입니다. 당신의 감정, 경험, 생각, 욕구, 신체적 상태는 그들에게 거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죠. 당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어떤 날은 그가 다가와 휴지를 건네며 위로의 말을 건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똑같이 눈물을 흘리는 당신에게 또 시작이네. 예민하게 굴지 좀 마 라며 눈을 흘길 수도 있습니다. 이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상황을 잘못 읽었나 하고 말이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고 공감받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교감이라고 부릅니다. 갓난아기가 자신을 돌보는 사람의 얼굴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반응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정체성을 발달시켜 나갑니다. 교감은 건강한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교감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읽어주기를, 즉 독심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기분이 어떤지, 언짢은 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먼저 알아서 맞춰주기를 기대합니다. 저녁 메뉴로 생선 요리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이 미리 알았어야 하고 병원 예약을 그가 선호하는 시간에 말없이 잡았어야 합니다. 이 터무니없는 요구에 우리는 실제로 부응하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합니다.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선물을 고르고 올바른 감정을 표현하고 잘못된 감정은 숨기면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읽기 위해 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게임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갓난아기 역시 자신의 마음을 읽어주기를 기대하며 웁니다. 하지만 아기는 성장하면서 엄마와 자신은 별개의 존재이며 자신의 욕구를 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심리는 유아기적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마음을 읽어내라, 그렇지 않으면 분노하겠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관계에서 바라는 것은 교감이지 독심술이 아닙니다. 교감은 인간의 자연스럽고 건강한 욕구입니다. 하지만 독심술을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여기는 비인간적인 행위입니다. 당신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이야기, 왜곡된 미덕, 무기화된 충성심. 나르시시스트가 지배하는 가족이나 조직에서는 마치 조폭 영화에나 나올 법한 수준의 절대적인 충성심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와 같은 말들은 종종 가족 내의 학대나 부당함을 묵인하라는 암묵적인 강요로 사용됩니다. 만약 당신이 가족 내의 문제점을 제기하면 당신은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 가족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배신자로 낙인 찍힙니다. 인간은 소속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립에 대한 두려움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어린아이에게 가족으로부터의 배척은 생존의 위협과도 같기에 아이들은 부당함을 감수하고 입을 닫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왜곡된 충성심은 연인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나르시시스트 연인은 당신이 자신에게 올인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과의 약속, 가족과의 시간, 심지어 당신만의 취미 생활까지도 관계에 대한 불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 전체를 소유하려 하며 당신이 독립적인 관계망을 가지는 것을 배신으로 여깁니다.
직장에서의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회사의 부당한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정당한 대가 이상의 노동을 거부하거나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이직을 고려하는 직원을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비난합니다. 이러한 비난은 직원들을 통제하고 죄책감을 심어주며 부당한 요구에 순응하게 만드는 강력한 가스라이팅 도구입니다. 이러한 충성심 요구의 이면에는 특권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시간, 생각, 삶 전체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독립된 자아로서 무언가를 추구하려 할 때 그것을 자신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한 당신을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으로 몰아 문제의 본질을 흐립니다. 결국 당신은 문제를 해결하려다 오히려 문제아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가 요구하는 충성은 일방적인 헌신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당신을 배신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가치관을 어기고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더라도 그 충성심은 언젠가 헌신짝처럼 버려질 것입니다. 당신이 단 한 번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모든 충성심은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이제 이야기를 마치며 만약 오늘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부디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겪었던 혼란과 고통은 당신이 부족하거나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관계 패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당신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자신이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부당함에 침묵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건강한 충성은 상호적이며 존중을 기반으로 합니다. 당신은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온전히 존중받고 이해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소중하며 당신의 경험은 진실입니다. 이제는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읽으려는 노력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시간입니다. 그 길은 외롭고 더딜 수 있지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되찾는 가장 가치